집값이 폭등할 때 지금 아니면 다시 집을 못 사겠구나 싶어서 집을 사려고 했지만 표영호 TV를 보고 꾹 참았다. 그런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상당수가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댓글을 보면 오히려 보람을 좀 느낍니다. 오늘 영상은요, 좀 더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을 사신 분들 지금 빼박 켄트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요즘 영끌족 정말 퇴로가 없습니다. 폭등기 때에도 그랬지만 폭락기에도 벼락거지라는 말을 듣는 건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발표를 했죠.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 분석한 결과입니다. 돈을 못 갚아서 임의경매 신청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리 피커가 아니고 체리 슈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죠. 해가 바뀌면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거래가 설마 조금은 살아나겠지 이렇게 예상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생각은 당분간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이든 다른 재화든 체리 슈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영끌의 소비 형태, 이제 이런 소비 형태는 앞으로는 후진적 사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리 슈머는요,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한정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체리 슈머입니다. 케이크 위에 올려진 체리만 골라 먹는 행위처럼 실속만 챙기는 데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을 가리켜서 체리 피커라고 했었죠. 이제는 알뜰한 소비를 가리키는 말로 체리 슈머가 2023년에 트렌드 단어로 뜨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한 해 동안 표영호 TV로 정보를 얻으시고 무분별하게 부동산에 올라타지 않으신 분들 정말 다행이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23년 올 한 해에도요, 표영호 TV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로드 되자마자 늘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부동산 고수이십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전의 사이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좀 길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역대급 하락률을 기록하고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에 육박했고요. 이제 8% 후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끌, 영원까지 끌어모은 대출 투자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언젠가는 오르겠지, 또 이자 감당 금액보다는 값이 더 오르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면서 보유하고 가자니 다달이 나가는 원리금으로 생활은 안 되고요. 이미 내가 산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서 팔지도 못하겠고, 그래 그냥 손해보자 하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빼박 켄트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올해 또다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오르게 되는데요. 그럼 주담대가 또 오르겠죠.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2020년, 2021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자조 섞인 한숨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영끌해서 비투하신 분들이 진짜 벼락거지로 전락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폭락해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나오면 아, 이게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더 크게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튀어나오고 정말 속절없이 하락의 시그널들 뿐입니다. 금리도 무섭지만 경기 침체도 우리의 경제 상황을 정말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우리가 DSR이라 부르죠.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데 이것이 22년 3분기 기준으로 60.6%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은 영끌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두 명 영끌하더니 20년과 21년엔 영끌들이 아주 폭증했습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아차 하고 올라탄 것이죠.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인데요. 주담대가 있는 대출 차주가 1년 소득의 60% 이상을 빚을 갚기 위해서 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또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죠. 1월 13일로 예정이 돼 있죠.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가 현재 1.25%포인트 차이인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는 또 오릅니다. 1월 13일 날 금리 인상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시중금리도 또 오르게 되는데 아마도 3월에서 4월 즈음에는 소득의 65%를 빚을 갚는 데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활비가 정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분기 때요 57.1%에서 4분기는 57.8%, 22년 1분기에는 58.7% 이렇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2년 3분기, 작년 3분기에는 60%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금리가 오르니까 빌린 돈이 늘지는 않더라도 DSR 비율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아주 쉽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 A씨라고 예를 들면요. DSR 40% 가까스로 맞춰서 21년 5월에 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당시 적용 금리는 코픽스 1.84%에 가상금리 2.16%를 더한 연 4%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원리금 상환액으로는 167만 원이고요. 연 2,400만 원의 원리금을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후 6개월 동안 한국은행이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거죠. 이렇게 빅스텝으로 두 번을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1.25%포인트로 올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2년 11월 15일 기준 신규 코픽스가 6개월 변동 주기에 맞춰서 기존의 1.84에서 3.98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A씨의 주담대 금리는 6.14%로 아주 껑충 뛰어 오르죠. 4%에서 6.14%로 뛴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212만 원을 내야 됩니다. 167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늘어났죠. 연 2,544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21년 8월 이후 총 2.75%포인트나 증가한 3.25%포인트로 오르는 동안 대출금리 역시 상승하면서 이들이요, 중요한 것은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요, 이미 상환 가능한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위험한 것은요, 한국은행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해 보니까 지난 10월에 70%에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7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요, 대출 기간 중에 불안을 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된다는 점, 그리고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상승 과정에서 조기 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지만 이제 폭등하던 집값에 올라탄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23년 지금부터 본격적인 후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통상 DSR이 올라갈수록요, 부채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죠.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는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가 되는데, 소득의 30%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고물가이기 때문이죠. 요즘 시내 번화가에 나가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맛집이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로 술 마시는 사람들 말고 보통의 상권 식당가는 정말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채무자, 그러니까 차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저당권 등을 담보로 가진 채권자가, 은행이 되겠죠, 채권자는. 그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임의경매 건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집합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부동산은요, 13,195건으로 21년 동기 19.7%나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일반적으로 은행은요, 대출자가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하면
차주의 상환 능력과 매물 감정 평가를 거쳐서 경매 절차를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제 경매와는 달리요,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임의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끌들이 샀던 집이 다시 1년도 안 되어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임의 경매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매로 나와도 낙찰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유찰된 물건들이 많이 있죠. 이런 물건들이 왜 한두 번 유찰되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경매 물건들의 감정평가 가격도 거품이라는 겁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법원을 통해서 나오려면요, 경매로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서 1차 경매를 시작하게 되죠. 감정평가는 물건이 경매 공시되기 전 최소 수개월 전이,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잔뜩 낀 시중의 가격일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평가 금액 자체가 높겠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낙찰을 안 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3년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가 많이 나오고요. 24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경매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표영호TV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